a copy of the $130,000 wire transfer from me. I've been proposing that everybody, the millionaires pay 1%. 트럼프가 이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얘기하면 그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해주고 진짜 생방송 중에 진짜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재임 기간 중에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몰랐던 거죠. 4년 전 바이든이 지금 바이든과 달랐다는 거. Anybody last night watch a thing called the debate? 카사블랑카 어디 있어요? 모로코 있죠. 중동 아니야? 프랑스 아니야? 아프리카입니다. 파샤 커피 있어요. 혹시 아세요? 커피 헤르메스. 이거 원래 모로코 브랜드예요. 북한이 한미 반도탄 두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재래식 기존에 했던 건 클래식 그대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그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포병 기갑전이 중심이 됐는데 드론. 가장 최신 뉴스는 러시아도 이제 무기 떨어져 갖고 특히 전차가 이제 모자란다.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그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하고 필요성. 북한군이 저렇게 재래식 무기가 낡았고 뭐 형편없다고 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 출신 방송인이죠.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상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대진 한라대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과 사퇴 요구에 불을 지핀 TV 토론 파장이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로이드 도겟 민주당 하원 의원이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로이터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후보로 나설 경우 트럼프를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선다는 조사 결과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As easy as I used to. I don't speak as smoothly as I used to.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 압승하면서 유럽 극우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 국민연합 RN이 33.1%를 득표하며 압승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20%로 3위에 그쳤습니다. 국민연합이 결선에서도 승리하면 올해 29살인 당대표 조르당 바르델라가 사상 최연소 총리가 됩니다. 또 27년 만에 역대 네 번째 동거정부가 탄생합니다. Respectueux de la Constitution et de la fon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mais intransigeant sur la politique que nous mettrons en œuvre au service de la France et au service des Français. 시민들은 극우의 집권을 우려하며 2차 투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희망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에 2차 투표 진출 후보자 1,300여 명 가운데 220여 명이 사퇴했습니다. 인도 북부 힌두교 종교 행사장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나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참극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압사 사고 사망자가 최소 12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00여 명에 달하는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폭염 속의 행사장 텐트 안에서 숨이 막혔던 참가자들이 먼저 퇴장하려다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 사회를 겨냥한 집단적 폭력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노린 튀르키예 주민들의 집단 폭력은 지난달 30일 카이세리의 시리아인 남성이 7살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폭력 사태는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외곽에서도 벌어지는 등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시리아인을 겨냥한 폭력 사태에 반발해 시리아에서도 시위가 발생하자 튀르키예는 시리아 국경 검문소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프랑스에서 총선 1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숫자를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에바 씨, 일단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대략? 프랑스 뉴스 전문 방송 이 BFM-TV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따르면 국민연합과 연합정당이 이제 33.14%를 득표해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거기가 998라고 분류되는 그런 정당이죠. 네네. 네. 그리고 국민연합 단독으로도 이제 29.25%를 득표했는데요. 2위는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으로, 그리고 3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르네상스가 주도하는 연합 세력. 1차 투표 참여율은 66.7%대였는데요. 이는 지난 이제 2022년 총선에서의 1차 투표율 47.5%를 이제 훌쩍 뛰어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1차 투표에서 이 득표율 50%를 넘지 못한 지역구는 2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정 교수님, 이 이제 마크롱이 사실은 이게 모험을 한 거였잖아요. 네. 뭔가 주사위 던지듯이. 그런데 좀 비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차 투표 결과 예상을 좀 해주시면. 그 2차 투표는 등록 유권자의 한 12.5% 이상을 받은 후보자들끼리 다시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 건데. 아,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전체로 어쨌든 놓고 보면 하원 577석 중에 누가 과반을 차지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국민연합이랑 그 연합 정당들이 네. 이제 그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255석에서 295석 정도를 차지할 것 같다. 좀 진폭이 좀 있죠. 그 신인민 전선이 한 120석, 에서 140석 정도. 그리고 여기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그 앙상블, 네. 얘가 조금 고전을 할 것으로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90석에서 한 120석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 기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연합과 연합전선이 아마 과반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금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웃긴 거 뭐냐면 네. 이제 르펜이 맨 처음에 이제 지금 그 여성분 아니까 그분의 아빠가 정당을 만들 때는 그때 이제 메인스트림 우파 정당 리퍼블리칸스 그분들이 우린 죽어도 걔네들이랑 연대를 안 할 거다. 왜냐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든요. 그 정당이. 그런 거 없었다. 이러신 건데 지금 지난번에 유럽 의회 성출 때는 잘 땄잖아요. 그래서 그때 리퍼블리칸스들은 뭐 합의가 잘 되면 우리가 연대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네네. 지금 이대로 가면 르펜이 리퍼블리칸스랑 연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데 이거 프랑스 좀 약간 정치판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큰 신호예요. 그렇죠. 르펜 그 아버지부터 만들었던 정당을 딸이 이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딸이 지금 국내에서 그 국회에서 지도자지 네. 정당 지도자 자리에다가 젊은 분을 29살 앉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이번 선거 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르펜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국민연합의 네. 색깔을 상당 부분 조금 희석시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나마 조금 너무 극우해서. 그렇죠. 극우에서 약간 말도 좀 네. 조심하고 네네.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다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젊은 정당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젊은 층에 굉장히 이제 다가가는 호소력 있는 이제 투표 전략, 선거 전략을 펴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국민연합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바르델라가 총리가 됩니다. 29살. 20대 총리. 약간 바지 사선 느낌도 사실 있는데. 약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29살이 총리가 된다. 네. 이게 그 북의 지도자처럼 이렇게 세습받은 게 아닌 이상. 네, 네. 20대 지도자가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예. 네. 프랑스 좌파와 중도 진영이 총선 2차 투표를 앞두고 손을 잡았습니다.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아보려는 건데 이들 진영에서 3위로 결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사퇴하는 방법으로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프랑스 이번 어쨌든 총선. 사실 뭐 다 아시는 대로 뭐 유럽은 오래전서부터 이제 극우파들의 영향력이 확장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영국이랑 미국까지도 지금 확장이 돼서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극우 포퓰리즘 그리고 그 극우 포퓰리즘과 맞물려 있는 우리가 유지해왔던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엮어갖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왜 도대체 그런 극우 포퓰리즘이 지금 득세를 하게 되었냐라는 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 뭐 진단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불평등과 이제 이민 문제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돼서 극우 포퓰리즘이 부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은 그 세계화 그다음에 자유무역이 확산이 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지만 그 자유무역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자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진 거에 대한 책임을 이민자한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나랑 뭐 말도 다른 거 쓰고 종교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으면은 내 생활이 괜찮아졌을 텐데 그런데 저슬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잘 이용을 해서 이제 정치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극우 포퓰리즘이 지금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프랑스 케이스에서 보듯이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케이스에서 보듯이 이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되어가지고 실제 그 국가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이 지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님, 사실 이제 프랑스 총선 결과라는 게 어느 한 나라에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당장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계속 이제 옆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제 느꼈던 거 뭐냐면 보살님 한 2만 명을 데리고 와도 그 외국인이라는 자체만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크도예요. 그래서 이 난민이나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는 충분한 인프라를 깔리지 않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시리아 내전 터졌고 다음에 러우 전쟁이 터졌는데 원래 프랑스가 매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정도로 매년 어느 정도 이민자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거는 프랑스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깨졌어요. 이제 한계점에 임박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이 시리아 내전하고 러우 전쟁은 이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 곳곳에서 난민하고 이민자에 대한 좀 이렇게 인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1차 투표를 바라본 칼럼니스트 파스칼 코키스는 마크롱주의의 종말이라고 표현하면서 선거 모험주의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마크롱의 정치적 모험이 프랑스에서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더 큰 걱정입니다. 지난 6월 27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주목했던 바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였는데요. 5,100만 명 이상이 일단 그 당일날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리밍을 통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교수님, 언제부터 이 TV 토론이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회를 후보들이 갖는 거는 좀 1960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1960년 이제 그때가 TV가 많이 이제 보급되던 시절이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TV에서 이제 토론을 생중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60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0년 처음 딱 하고 나서 이제 76년까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잘 알려진 대로 닉슨 후보랑 케네디 후보가 당시 경쟁을 할 때 TV 토론 전에는 뭐 닉슨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있었던 사람들이 막상 이제 TV 토론을 보니까는 잘생긴 케네디는 말을 잘하고 닉슨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못하다는 이미지를 주어서 이게 TV 토론이 특정 한 후보에게 좀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안 하다가 76년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치학자들이 이 TV 토론회가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 결론은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그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9월, 10월에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3회 정도 수행을 하는데 11월 첫째 주에 선거가 있죠. 근데 9월, 10월에 그 토론회를 하니까 이미 9월, 10월에 토론회 보는 사람들은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TV 토론회가 사실 중요한 행사이긴 하지만 그 TV 토론회 때문에 뭐 안 될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될 대통령 후보가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9월, 10월이 아니라 꽤 일찍 6월 말에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그랬고 트럼프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6월 말에 아주 일찍 토론회를 했다라는 그 점을 좀 주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9월, 10월에 열린 토론회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6월 말에 수행한 토론회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11월 초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란에서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난 주말에. 그래서 지금 2차가 이제 할 건데요. 그 TV 토론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원래 6명 후보였는데 5명이 이제 원칙파 1명만 개혁파였는데 그때 그 이제 개혁파 후보가 이런 말 했어요, 텔레비 때. 아니, 완종 시절 때 왕이 강제로 우리 이란 여성들의 히잡을 벗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듯이 우리 대신 강제로 히잡을 씌우려고 하면 실패하게 될 거다. 그 말이 큰 파국을 좀 일으켜가지고 1차 선거 때 1등 됐어요, 그 사람이. 그 개혁 성향의 후보가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 지금 1등 됐어요. 맞아요.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TV 토론의 영향이 컸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란에서 TV 토론해? 예, 합니다, 여러분. 이란에서도 후보들끼리 TV 토론합니다. 거기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선거가 있는 나라인데. 네.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CNN 조사에선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67%로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의 결과는 무엇을 예상했든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선까지는 이제 넉 달 정도 남은 상황. 미국 스스로도 바라보는 우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W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떨고 있는 세계입니다. 일단 이번 토론회를 다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바 씨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TV를 통해서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무래도 저는 이제 통역사로서 여러 연사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외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많이 압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뭐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수단들, 뭐 이를테면 몸짓이나 자세나 목소리나 어떤 시선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극명한 차이가 보여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네, 싶어서. 두 분의 연령대가 사실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기력이 한쪽은 너무 왕성한 느낌이고 한쪽은 조금 쇠약한 느낌이고 이래서 신기했습니다. 이번에 TV 토론 보고 기력 싸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죠, 실제. 정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나요? 그렇게 슬리피 조를 이렇게 라이브로 그렇게 오랫동안 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발언을 시작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자는 줄 알았어요. 트럼프가 이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얘기하면 그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해주고 퍼포먼스가 좀 화면상에 좀 나올 때 아마 참모진들의 조언을 받았을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답변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셨는지 계속 이제 시선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방송 중에 진짜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네, 잠들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밈도 있던데 하 교수님은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거였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젊어서부터 말 실수를 빈번하게 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토론회, 특히 이제 이번에 처음 갖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뭐 코로나를 압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eligible for what I've been able to do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Thank you, President Biden. President Trump? 바로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말하고 지나가긴 했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맞다, 바이든 행정부가 니네들이 메디케어를 때려잡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Well, he's right. He did beat Medicare. He beat it to death, and he's destroying Medicare. 트럼프는 토론회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 2016년에 힐러리와 TV 토론이 있었죠. 그때는 서로 그 신경전 지금 기억나요. 서로 째려보고. 2020년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Supreme Court Justice,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Will you shut up, man?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런 면장면들이 있었는데 와, 이번에 저도 사실은 그 유튜브로 우리 시간은 오전 시간이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조금 보고 있었는데 바이든의 일방적인 패배로 일단은 여론이 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오히려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들 잠깐만 기다려봐. 무슨 얘기 했더라.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기억에 남는 내용, 뭐 우크라가 됐든 뭐 경제가 됐든 뭐 있으십니까, 정 교수님? 기억에 남는 토론 내용. 그냥 앞부분에 나이 공방한 것만 그냥 기억이 나요. 나이 공방. 골프. 그렇죠. 골프. 네. 뭐 인지 테스트 얘기하고 서로 사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TV 토론 결과가 워낙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 나이 가지고 얘기한 게 트럼프가 이제 기선제압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미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들을 어떻게 이들이 방어를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거는 별로 없고 뭐 일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주고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토론회를 통해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고 그래서 결국 토론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내용 외적인 측면들 대답의 태도가 어땠다라든가 뭐 이제 톤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파 기자님, 이 뭐 바이든은 횡설수설했다고 하고 이제 트럼프는 거짓말과 막말을 했다고 하고 지금 일반적인 관전평은 그런데 어디 외신에서 본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재임 많은 동안 한 3만 번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지난 90분 동안은 한 30번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혹시 트럼프의 거짓말 찾으셨어요? 거짓말 찾는 것보다는 좀 약간 이 말이 맞을까 왜 했나 했던 부분이 그 외교에 있어서 했던 말들이에요. 나는 푸틴이란 그리고 이제 김정인이란 친분이 있고 뭐 시진핑 추석에 대한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정도 친분이 그 시진핑이란 친분이 바이든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바이든 때문에 제3차 세계 전쟁이 더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Than anybody can imagine. We are very, very close to World War III, and he's driving us there. And Kim Jong-un and President Xi of China, Kim Jong-un of North Korea, all of these, Putin, they don't respect him, they don't fear him, they have nothing going with this gentleman, and he's going to drive us into World War III. You want a World War III, let him follow and win and let Putin say, do what you want, NATO. Just do what you want. 저 오히려 트럼프 때 더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바이든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없었으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벌써 이란이 끼어들어가 있을 텐데 바이든은 자꾸 오만을 통해서 이란 물밑에서 외교를 하면서 그 이란을 말리고 있는데 자꾸 자기 했던 것들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안 했던 행동을 했다고 하고 했던 나쁜 행동도 좋은 걸로 또 이렇게 바꿔치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눈에 보였죠. His big kill on the black people is the millions of people that he's allowed to come in through the border. 그나저나 이제 늘 그렇지만 와이셔츠가 그냥 하였던 사람은 검정색 하나에도 굉장히 티가 나고 원래 검정색이었던 사람들은 뭘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이제 정치적인 이슈긴 한데 트럼프의 사법적 이슈 분명히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더 이상 이게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실제 객관적인 상황도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좀 낮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점점.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 이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네.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 중에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좀 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걸려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만 좀 보면은 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 그거하고 조지아주에서의 이제 대선 결과 네네. 이제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 그리고 또 이제 기밀 문건 유출했던 거. 근데 요거는 대통령의 이제 재임 중 공적인 행위와 관련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남아 있는 게 이게 성추문 스캔들 입막음 하려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검은 셔츠를 입고 있던 사람한테 더 크게 이게 굉장한 도덕성에 타격이 될 만한 그런 사안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게 또 이제 하계 휴정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7, 8, 9 이거 하고 한 10월이나 돼야 이제 연방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11월이 벌써 선거 코앞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때 뭔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결과를 연방 대법원도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면 뭐 결과를 내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트럼프가 사실 운이 좋아서 그 재임 중에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었다기보다는 뭐 이제 대법원 구성원이 뭐 돌아가신다든가 네네. 혹은 이제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셔서 공석이 생기는 일이 4년밖에 안 됐던 이제 트럼프 일기 때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6대3의 구도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사법부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구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바이든 가지고는 안 된다, 대선 출마 접어야 된다, 정말 충원 드린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뉴욕타임즈에 사설까지 쓰고 난리가 났어요. 후보 바뀔 가능성, 일단 정 교수님 있습니까? 바이든 바뀔 가능성? 지금 당장 이제 TV 토론이 막 이렇게 참패로 끝나서 그러는데, 이것도 네. 정치판에서 4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또 마땅한 대항마를 찾기가 대안을 지금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네.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아니, 있었는데 명분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명분이 제공된 거 아닌가. 명분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4개월 동안에 지금 트럼프를 또 따라잡는다? 근데 민주당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일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좀 적다, 그래도. 네. 토론에서 누가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선거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당 그리고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그 토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래도 투표장에 가면은 나는 바이든을 찍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교체가 되려면은 1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네네. 첫 단추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과연 할 거냐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하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네.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8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시카고에서 갖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한 4,0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그 당시 이제 등록된 대통령 후보들을 놓고 그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되기는 할 겁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여전히 바이든을 지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바이든이 그래도 트럼프보다 낫다 주의인 건가요? 아니면 바이든 때 참 좋았으니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의일까요? 둘 다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 민주당 내에 누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대로 바이든이랑 트럼프는 4년 전에 경쟁을 했고, 그리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이긴 게 지금 바이든이고, 그리고 2020년 선거랑 2024년 선거 구도를 비교해보면 바이든이 이기기 위한 공식이 트럼프가 이기기 위한 공식보다 지금 현재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한 요 정도 6개가 경합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주는 이미 이제 누가 이길지 결정이 된 주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6개 주 중에서, 경합주 중에서
바이든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성을 이기면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270명을 확보를 해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2020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를 하려면 2020년에 표 차이가 거의 안 난 상태로 진 애리조나, 조지아를 이기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중에서 한 군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 지도를 딱 펴놓고 보시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모여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 애리조나, 조지아,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서로 떨어져 있고 인구 구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선거 전략을 펴야 되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이겨야 되는 주들이 한 군데 모여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몰랐던 거죠. 4년 전 바이든이 지금 바이든과 달랐다는 거. 그래서 국민분들이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난감하실 것 같아요. 연세가. 그렇죠. 그때 바이든이 두 분 다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4년 전 바이든이었으면 아무도 걱정할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정 교수님, 미셸 오바마가 혹시 나온다면 트럼프 이길까요? 요즘 하도 언론에서 미셸 오바마를 소환해가지고. 그렇죠. 대중적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소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첫 이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first 한다는 게. 그러니까 첫 이제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고, 또 부인이었고, 또 특히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백인 남성 우월주의자 하고 완전히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선거 전략을 짜기에는 굉장히 좀 좋죠.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신을 복원하고 또 이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을 모으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카드가 될 건데 상상의 영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뭐 선거인단들의 대의원들 이제 뭐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가장 그 앞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남편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돼요.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해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지 뭐 그렇다 경선을 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둘은 또 이제 대통령 부통령 간의 또 관계였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약 미셸 오바마가 경선을 민주당에서 붙는다. 그거 그림도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2008년에 민주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배출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민주당이 다음에는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거의 그럴 뻔했죠.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꿈을 꾸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당에서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여성 대통령도 곧 나올 거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지금 모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히스패닉 대통령도 우리가 배출하고 첫 성소수자 대통령도 우리가 배출하고 이런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에 큰 장벽에 부딪힌 거죠. 반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계획이 다 이제 무산이 되는 바람에 2020년에 트럼프랑 대항을 하려고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와 맞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랑 가장 맞서기 좋은 상대는 누구냐? 공화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소수자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한 후보가 필요한 건데 거기에 가장 적당했던 사람이 나이 많은 백인 남성인 바이든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바이든이 나오니까 공화당이 얘기 안 하는 게 민주당 너네들은 사실은 백인을 역차별하는 정당이야. 소수자만 위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게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만약에 여성 흑인인 미셸 오바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공화당의 선거운동 전략은 공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가장 좀 본인 목소리를 좀 안 내는 분으로 알려진 이 질 바이든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잡지에 지금 표지로도 등장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용한 존재감이죠. 실제로 27일 날 이제 토론회 망하고 그리고 28일 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제 유세 현장에 보트라고 찍힌 이제 도배를 한 옷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간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고 실제 그 주말 지나고 가족 회의하고는 우리는 계속 간다.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가까이 한 47년이죠. 그렇게
출발부터가 어쨌든 캠프에서 선거 캠프에서 만난 사이잖아요. 네. 바이든의 이제 선거 캠프 이제 도와주고 있던 사람으로 만나서 그렇게 같이 이제 정치적인 동고동락을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같이 한 사람이고 동지죠, 동지. 네, 동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뭐 어쨌든 결정을 할 때 바이든 여사의 입김이 가장 좀 세겠죠. 이번에 이제 질 바이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걸 가족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가족 아니면 일단 누구랑 상의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이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헷갈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뭐 미국의 관행상 그 가족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걸 굳이 막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가족 이야기만 듣는다라기보다는 그 가족 이야기를 우선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참모 이야기도 동시에 듣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그 직계 가족들이 개입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예로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아무런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자기 딸과 이제 사위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용산 대통령실에 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통용이 되는 것이 크게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미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일을 마누라란, 나라 일은 신하란. 마누라? 속담이에요? 뭐 무슨 구호 같아요. 정치 캠페인 같아요. 뭐 선거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원래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특히 이제 그 여름에 있는 전당대회 보면은 한 4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2020년 선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소된 그런 전당대회를 했고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 이제 선거일까지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것도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축제 형식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당대회를 분명히 할 것이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각 후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할 텐데 이게 지금 바이든한테는 불리해요. 일단 이 부분이 그렇죠. 이걸 이 엄청나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이 일정을 본인이 소화를 못하니까는 주위에 민주당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굴 것이며 얼마나 커미트먼트를 할 것이며 이들이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가 앞으로 봐야 될 이제 여러 가지 관전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TV 토론은 피로스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피로스의 승리는 실익보다는 손해가 커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오히려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할까 걱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거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월드시아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이죠. 3분 세계 일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요? 이 대사로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어떤 거요?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지금 여기. 아 지금 당황하셨어요. 왜 하필 이쪽 보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 대사는 어떤 영화의 면장면이에요? 카사블랑카인가요? 그렇죠. 카사블랑카 어디에 있어요? 카사블랑카가 어딨죠? 모로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모로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자, 모로코에 가보시면 여러분 건물들을 보시면 이거 뭐야? 중동 아니야? 이거 뭐야? 뭐 프랑스 아니야? 하실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모로코 사람들 자신은 아프리카 사람을 생각하진 않아요. 모로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튀니지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마그립이라고 해서 그분들만의 또 다른 지정학이 있더라고. 그 북아프리카는 또 다른 하나의 지역으로 생각해요. 유럽과 가까우니까. 이제 모로코에 가시면 사실은 가볼 만한 곳이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샤프샤판이라고 하는 전체 파란색인 도시가 있어요. 이거 이제 또 별도로 가셔도 되고 그리고 수도는 라바드입니다. 근데 자꾸 카사블랑카라는 얘기 왜 나와요? 프랑스 식민지 때는 거기에다가 엄청난 큰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모로코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프리카의 북부 아니면 아프리카의 좀 서부가
그 카사블랑카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좀 약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카사블랑카는 제일 큰 도시예요. 수단 아니지만. 그리고 1920년대 프랑스에 있는 미대생들이 대대적으로 카사블랑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술 활동, 미술 활동을 했어요. 건물들은 다 1900년대 저기 시절에 있는 건물들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카사블랑카는 라틴 말로는 하얀색 집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베이다라고 해요. 그 아랍 말로도 그것도 이제 하얀색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카사블랑카 다 하얀색이에요. 가보시면. 그래서.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도시는 카사블랑카 아니에요. 어디죠 그러면? 저는 마라케시입니다. 마라케시요. 마라케시는 원래 그 12세기에 탄생됐던 도시인데 이제 마라케시는 진짜 가보시면 12세기에 있는 도시 그대로예요. 그 도시 아직도 핑크 황토색 그런 느낌이고 그 구시가지가 있는데 그 구시가지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마라케시에서 자마 알파나라는 광장이 있어요. 네네. 지금 가보시면 너무 신나는 광장이에요. 그리고 원래 중동 국가들에서는 광장 개념 없거든요. 유일하게 시장 그 광장이 있는 이슬람 도시는 마라케시 말고는 없는데 근데 그 광장도 원래 광장이라는 의미로 만든 거 아니고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형 집행하려고 만들어진 광장인데 근데 오늘날에는 엄청 신나는 광장이고 가보시면 이제 뭐 야시장이라든가 다양한 동물들 예를 들면 우리는 공작새 보려고 하면 동물원 가잖아요. 그 광장에 가시면 공작새를 팔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늘날의 그 이제 북아프리카의 이제 그 건축 그 건축이 마라케시에 있는 쿠타이비에이라는 이슬람 사원인데 그때 12세기에 생긴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이제 모로코, 알제리, 티니지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는 일부 성당들 다 그 쿠타이비에 모스크가 본거지가 된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코피페이스트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이제 꿀팁인데요. 바샤 커피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바샤 커피. 알아요. 커피 헤르메스. 이거 원래 모로코 브랜드예요. 아, 진짜? 그 다렐 바샤라는 그 예전에 고위급 간부의 집이 있는데 그 어떤 모로코 사람이 싱가포르에 가서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분이 이제 마라케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마라케시에서 제일 비싼, 제일 좀 화려한 집이 다렐 바샤였기 때문에 커피 브랜드를 바샤 커피를 한 거고 모로코 왕이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다렐 바샤에는 거기에 또 바샤 커피가 있고 원래 1호점은 아니지만 정식적인 1호점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바샤 커피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한 13분 지난 것 같아요. 네. 3분 세계일 줄 아니에요? 공부할 때 마라케시 하면은 그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였죠.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공부한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예요. 그 마라케시 가서 그거 회의한 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다 아주 좋은 곳에 휴양지, 관광지 가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하상훈 교수님과 에바 씨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궁금했던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귀하게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사 월간지를 이제 시작한 지가 1990년부터 그 월간 평화라는 책을 이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디펜스타임즈 발행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 한 줄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인류의 운명을 바꾼 무기체계.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인류의 운명을 바꾼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알파고라고 생각해요. 네. 인간병기를 말하는 거 그럴 줄 아니고요. 알았어요, 인간지능. 인간지능 아니죠. 인간지능은 저거 인공지능. 인공지능. 저는 핵무기. 핵무기. 역시 그렇죠. 핵무기. 저는 그냥 정말 드론이 아닌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기계끼리 싸우는 시대. 예전에 90년대부터 영화를 열심히 봤기 때문에 미래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 하나하나 정말 실현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우려도 되고. 그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다 그냥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2년 넘게 거의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자신을 이제 과시한 게 미국이 이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점령했지 않습니까? 네. 뭐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장기화됐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실제 그 부대 규모나 편제를 그렇게 유사하게 바꿔놨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써본 적은 없으면서 근데 워낙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2014년도 1차 전쟁이 있었어요. 그 밑에서 그쪽 크림반도에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조금씩 해온 거죠. 대비를. 우크라이나. 예, 그리고 이게 또 넓은 평야지대 그쪽이.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이제 산악지대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쪽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포병, 기갑전이 중심이 됐는데 그 앞에 서울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 네네. 드론이 가세되고 상당한 이제 소모전이 이어진 거죠. 마치 1차 세계대전 같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최신 뉴스는 러시아도 이제 무기 체계 사용하는 게 떨어져갖고 특히 전차가 이제 모자른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서로가 이제 뭐 휴전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어쨌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무기들, 어떤 최신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나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중에서 변함없이 30년 동안 이제 아주 인기를 끄는 게 M2 브래들리. 그게 뭔가요? 보병 전투차. 그러니까 기관포를 25mm 기관포를 이제 장착한 포탑이 있고 이제 뭐 토호 대전차 미사일 양쪽에 자기 방어용은 이제 장착돼 있어서 이거는 이미 걸프전 때 이름을 날렸어요. 전차를 상대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뭐 미군 무기 체계 그런 이제 보병 전투차, 그다음에 하이마스라는 이제 다연자 로켓포. 거기에 이제 에이테킴스라는 탄도탄, 실제 탄도탄을 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뭐 30년 전, 20년 전에 등장했던 게 그 중간에 그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때문에 이 무기들을 이 서구 측이나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개량을 하거나 그 다음 무기를 개발을 안 하고 이제 보관, 보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이번에 대거 등장하면서 소모가 다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최신 무기라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걸 몇 개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보면. 지금 전쟁 중에 무인기가 항상 뭔가 센스틸러가 된 것 같아요. 이 드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너무 과대포장된 건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무인기를 이제 말씀하실 때는 보통 드론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시는데. 네. 근데 실제 이 역사는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대전 이런 때까지 거슬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베트남전 때. 네. 베트남전 초기부터 미군이 이제 그 항공기, 수송기에서 이렇게 투하하는 그때는 이제 RPV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이 돼서 전장 정찰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을 건너뛰어서 1991년 걸프전 때. 미 해병대가 이제 이스라엘제 UAV를 도입해서 이제 정찰용으로 사용을 시작했죠. 포격 사격할 때 어떤 탈착점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공중에서 이제 카메라로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 그걸 무장을 좀 본격적으로 달아보자 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게 이제 2003년도 이라크전부터. 네, 그래서 소위 일종의 이제 그 암살자로 등장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장을 이제 이라크에 이제 방문했을 때 암살까지 했었고. 네네네. 지금 당장 러우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가요? 기존의 그 포격전, 전차전하고 비례해서 거의 뭐 비중이 같아요. 네, 이제 와서는. 네네네. 지금은? 네, 지금 처음에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떨구는 거 보고 다들 놀라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한편으로는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떤 그 심리전, 홍보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제 몇 개의 그 클립. 네네네.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네, 그 유튜브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때만 되면 다시 또 틀어주고. 3년 차가 되니까 전쟁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워낙 자주 보시니까 전문가 눈에는 그게 매의 눈으로 다 잡히나 봐요. 근데 물론 이제 통계로 이제 언론지상의 신문에 나오는 통계로 보면은 이제 많은 뭐 성과를 거뒀다고 숫자로 나오긴 하는데
그게 다 일일이 또 확인하기도 어렵고. 근데 또 무서운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드론은 이게 남의 나라 쏘는 얘기나 역사성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왜 2022년 12월 달에 북한이 드론을 보내가지고 서울 한 바퀴 싹 돌고 갔잖아요. 돌고 갔죠. 정찰 드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드론 그럼 실력은 어느 정도 됐나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좋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네. 전통적인 네. 큰 무기 체계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좀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소위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크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그거를 똑같은 카피를 떠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심리전. 네. 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실제 그 성능이 나오지는 않는데 잘 찍어서 평양상 나는 거 잘 찍어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우리는 쟤들이 언제 저걸 다 무슨 도의로 언제 무슨 기술로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상군 무기 체계 중심으로 미사일 체계를 많이 동원해서 뭐 오밀조밀하게 재배치하고 이제 그런 작전 배치는 있는데 실제로 또 다시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저걸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우리 예전에 항상, 이스라엘이 뭐 국방의 최고다, 진짜 좋은 무기들을 다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이든이 우리한테 무기를 안 준다고 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나타냐후는 지금 얼마 전에 상하원 동시에 연설했거든요. 하마스 이스라엘 쪽 전쟁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군이 공군력이 강해요. 상대적으로 저쪽은 이제 거의 게릴라, 단체 수준이니까 아주 많은 숫자에. 그다음에 자기들이 잘하는 게 이제 항공 공습전, 그러면 이제 정밀 폭탄, 뭐 제이담 같은 뭐 이제 GPS 유도 폭탄이라든지 레이저 유도 폭탄,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소모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 막 건물이 무너지고 그게 다 공중에서 다 멀리 높은 데서 떨궈가지고 파괴. 주로 공중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도만 보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그게 거의 다 이제 공습에 의해서 파괴된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소모율이 높으니까 저쪽은 이제 일반 지상 포탄이라면 이쪽은 이제 항공 정밀탄. 그거를 이제 바이든한테 이제 빨리 보내라. 왜냐면 그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도 그거를 가동하기에는 너무 이제 일단 공장을 계속 돌려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그걸 못 맞추죠. 재료도 그렇고. 전쟁을 안 한다면 이스라엘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한쪽에서 만들어서 바로 공급을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전투기 부분은 기술력이 좀 어떤가요? 지금 FA-50을 거치고서 이제 KF-11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시기가 늦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뭐 2020년 이후에 그 형상이 드러나고 이제 첫 비행도 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시험 비행, 테스트 비행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게 태어난 것만큼 기술이 최신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발전시키기가 이제 손쉬운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뭐 유럽의 라팔 전투기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이미 벌써 90년대에 탄생한 거고 2000년대에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내부 시스템이 그렇게 뭐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한 그 어떤 전투기 성능이 나오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거한테 이제 시대가 완전히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게 4.5세대. 그러니까 레이더를 좀 신형 A사 레이더를 넣었어도 4.5세대고 우리는 4.5세대에서 출발해서 결국 6세대까지 가는. 소위 그 무인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6세대까지. 인공지능도 넣는 6세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한 10년 더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개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그리고 뭐 방위사업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전망에서는 이제 밝은데, 근데 물론 이제 엔진은 요즘 말씀들 하시는 게 이제 미국제 엔진에 의존하는 건 계속 미국제 특정 회사 엔진을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엔진을 뭐 203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체 생산. 그것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모든 게 설계 어떤 능력이나 시스템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많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앞으로 향후 이제 10년 후에는 전투기 엔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대표님 또 하나 이 하늘의 전함? 건십이라고 불리던데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이 건십이 뭔가요? 말씀드린 일종의 뭐 하늘의 포대. 하늘의 포대? 육군이 쓰는 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송기에다가 옆방향으로 탑재를 하나를, 포를. 하나를요? 105mm 견입포인데.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뭐 기관포. 그걸 이제 탑재하는데 사실상 생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송기잖아요. 느리잖아요. 여객기보다 더 느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는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여객기보다 더 느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거를 보여주고 이제 뭐 훈련을 했냐면은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어떤 그 재래식 전쟁을 다 제압을 한 상태, 그러니까 제공권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육군의 그 병력들이 게릴라화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정밀 타격에서 다 제거하려면은 또 이런 또 항공기가 건십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전쟁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 뭐 6.25 전쟁 같은 거는 이렇게 포 쏘고 탱크 가고 뭐 소총 쏘고 네, 막 뛰어가고 뭐 하는 건 그런 구식의 이미지고 네. 그 비행기 전투기 막 이제 도입되고 하면 신식전이고 막 이제 그렇게 그 단순하게 우리가 또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최근 현대전의 양상은 그게 다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뭐 완전히 그럼 전장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합쳐진 거죠. 장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아, 장르가 늘어나고 계속 있다. 아까 말씀 건심 얘기도 그렇고 드론도 이제 가장 최근에 하나의 장르가 네네. 추가된 거죠. 이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개발하고 도입하고 뭐 수입해야 되는 물건이 점점 막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뭐 한국전도 있었고 쭉 오면서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상상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재래식 기존에 했던 건 클래식하게 그냥 가는 거고. 그게 그대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그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다들 놀란 거는 이제 드론 가서 이렇게 떨고. 그러면 대표님 이제 웬만큼 이렇게 무기 전문가 오시거나 아니면 뭐 밀떡 오시면 우리 너무 유치하게 나온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북한하고 남한이 붙을 때 주변 나라들이 이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식 전투들이 나올 거냐라는 그 질문인데 저도 그 정통을 살리고 똑같이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 서울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또 주변에 이제 뭐 취재나 뭐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수도권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중심이 너무 짧아요. 휴전선하고. 그래서 그 70년대부터 이제 변함이 없는 게 북한군이 저렇게 재래식 무기가 낡았고 뭐 형편없다고 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일거에 고속전을 소위 자유로 만약에 저걸 파주 쪽에서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은 그걸 방어하지 못하면은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저는 걱정이 돼요. 아니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의 공격 이스라엘이 뚫리는 걸 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위험은 상존하는데 너무 간단해요. 더군다나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종의 그게 담보예요. 나는 이제 핵무기 가 있으니까 망할 일이 없어. 쳐들어오지 못해. 우리나라는 그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하고 필요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도 막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진짜 필요한가요?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북한 그 잠수함 기지에 매복해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물속에 오래 있으려면 당연히 이제 그 핵 잠수함, 핵 추진, 연료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판매하는 나라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란 게 말 그대로 핵 자체에 그 연관된 연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노출되면 이제 제지를 받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미국이 호주는 이제 허용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언론지상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게 앞으로 한 빨라야 10년 후의 얘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10년 후군요. 네, 그게 이제 계획이라는 게 물론 이제 긴 프로젝트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당연한데 존재하지 않는 거, 먼 훗날 얘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길게 봐야 되는 거.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 얘기들의 이 대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저 기사들 나와요. 국방력 1위 미국, 한국 5위. 최근에 나왔던 기사 이런 것들 이거 맞는지 들린지 그리고 맞는다면 뭘 가지고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한 5년 전 이전에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제 저서 한국 불평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전체적인 5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 과장된 게 아니다. 그럼 일본이 몇 위예요? 미국은 필요 없고. 일본을 제일 먼저 물어. 일본은 또 이제 해상 전력이 좀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제 격차가 있고 뭐 헬기로 들어가면 또 우리보다 뭐 형편없이 모자르고 우리는 뭐 6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는 또 우리가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요소별로 그걸 다 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기가 또 뭐 노 전투기인 KF-5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건 뭐 극히 뭐 예술 한 대고 전체적으로 좀 최신 전투기 뭐 4세대 이상 쓸만한 전투기를 390여 대까지 이렇게 다 합해서 그다음에 전차도 현대화된 뭐 K1 시리즈, K2 전차도 있지만은 그것도 뭐 2,200여 대. 그래서 그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많이 현대화돼서 그게 과장된 그런 건 아니에요. 따져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실 이제 아주 큰 전쟁은 사실 없었고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나라에서. 미안하지만 저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쁜 거 뭐냐면 소양 사람 안 죽으면 공화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끝에 그 멘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전쟁은 계속 지속됐었거든. 근데 그게 전쟁은 계속 있어서 지금도 전쟁은.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끊임없이 전쟁. 지금도 아프리카 뭐 내전 또 있고 진짜 위험한 거는 한반도죠. 지금까지 우리도 뭐 이렇게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이게 휴전 상태로 지금 왔지만은 전쟁은 안 하고. 근데 진짜 한번 터지면은 진짜 정말 여기가 무서운 지역이 되는 거죠.
여기 다 종합전에다가 지역이 다 강국들이고.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태세는 뭐 이렇게 수출도 하지만은 어떤 뭐 방사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방위산업한테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네. 기술 개발하는 거, 네. 뭐 그게 드론이든 AI든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에 좀 와 있죠. 무기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사실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운운해서 여러 사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그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이겁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그리고 화난 표정으로 남성들이 X자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정 교수님, 저 사진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거 뭐 총을 쏘지 말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첫인상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저렇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죠. 백개투항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여러 사진을 사실 그 후보에 두긴 했는데 이 사진이 가장 좀 강렬했어요. 저분들의 어떤 표정도 그렇고. 일단 설명드리면 케냐입니다. 6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위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지난 보름 동안만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만 39명, 부상자가 400여 명, 뭐 체포한 사람은 뭐 600명이 일단 넘고요.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케냐 하면 참고로 동아프리카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 지수로도 그렇고 상당히 발전된 나라라서 모범으로 꼽히는 나라예요. 근데 시위가 연일 벌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가? 일단 증세 법안이 최근에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의회로 통과한 법안 내용 보면은 빵의 부가가치세를 무려 16%나 부과하고 뭐 기저귀 이런 데 환경세를 부과하고 우리 매일 쓰는 이제 식용유 이런 데 소비세를 부과하니까 이분들이 뭐 실업률에 인플레이션에 여러 가지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증세 법안까지 통과시키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 루토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시위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번 케냐 시위는 이 나라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다각도로 좀 얘기가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어떻게 알파 기자님 충분히 설명됐나요? 네,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네. 원래 케냐 가려고 했었는데 취소했습니다. 케냐? 개인적으로 이제 케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프리카를 직접 뭐 군사 병력을 이제 투입한다기보다는 대리국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케냐입니다. 케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빨리 진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케냐가 주변국에 워낙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소말리아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빨리 그 어떤 그 안보 관련된 거, 국제 안보 관련된 데 집중을 좀 해주길 좀 바라는데 저렇게 내부에서 그런 이제 뭐 식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도 죽고, 그래서 좀 저기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기를 저도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케냐의 소요 사태가 지금 보름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봅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